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판기에 오늘은 그 유명하신 황평 선생님을 좀 유명하지 않아요? 모셨습니다. 왜요? 쌈떡으로 유명하던데, 선생님? 쌈딱으로? 쌈떡으로 유명하지. 근데 선생님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국가의 어떤 유산 정책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뭐 보여주기 식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 때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사실 이 문화 쪽에 그 담당자가 많은데도 선생님밖에는 못 봤어요. 왜 그러죠? 아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문화 쪽은 많이 있지만 네. 이게 문화유산 쪽에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없었고 그 없었던 이유가 너무 어려웠어요. 문화재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접근하는 사람이 네. 저는 이 한국의 문화재 분야는 이 문화재 파는 네. 그 먹이사슬 카르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 자기 목소리를 정확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원래 네, 뭐 왜냐면 원자력도 마피아가 있듯이 이게 그 금전적인 게 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전과 권력과 자기 헤게모니가 이게 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초월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 관심이 없다와 그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뭐 권력과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기 그리고 존경하기도 관심도 하죠.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을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근데 네, 그 권력가들은 되게 불편해하고 네, 그 특히 언론사들은 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기레기들이 저를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한테 자료를 다 받아가다가 네네. 어느 날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네. 야 이게 언론에서 이 주제를 소위 말해서 그 신문의 제목들 나오는 것처럼 그걸 그 사람들은 야마라고 야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시민사회에 황평우한테 끌려다니냐 그때부터 막 또 이제 막 비토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근데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원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래서- 글이 항상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글 하나 쓸 때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알죠. 근데 그걸 하면서 음. 이 시원하게 해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이 본질은 뭐다라고 생각할 때 본질에서 그대로 접근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하면 뭐 소위 그게 이제 제가 우리 뭐 80년대 보면 막 변증법 공부 많이 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아마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거를 굳이 뭐 찾기도 하지만 본질 찾아서 정확하게 딱 지적하면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병성 목사님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 훌륭한 분.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 제보 하시는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그 공통점이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한 얘기 들어보면 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부터 황당한 것부터 뭐 아니 내 은사가 이제 문화재 청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나는 그분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오지 말래요? 아니 내가 가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회의가 있으면 네. 그 옆에 회의실에는 갔어요. 한두 번. 그랬더니 뭐란 줄 알아요? 뭐래요? 소문이. 근데 며칠 전에 네. 이제 그때 당시 인사 담당을 만났는데 황평호가 자기 은사 등에 업고 문화재청에 인사를 다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까지. 그 얘기를 다 그때 당시에 인사과장이 들었대요. 아니 인사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황평호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데 인사 부탁을 내가 왜 인사 청탁을 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신 거잖아요. 나 인사 잘 안 해요. 공무원들한테 인사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나보고 인사를 다 하고 문화재 청장실에서 살았대. 그러니까 선생님에 그것도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뭐 외국에서 공부해 오면서 한국에서 입 바른 소리 한다는 어떤 여성 고고학자가 있어요. 인류학자. 그런데도 이 양반이 그렇게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한번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려다가 한번 자꾸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선생님 성함이 어쨌든 황평우, 평화로운 비안이에요.
네. 그쵸. 예, 평화로운 근데 비니까. 이것도 뭐. 있어요. 황평우는 네. 근데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음. 평화로운 게 아니라 맨날 태풍 뭐 폭풍 치고 그러나 봐. 내가 그래서 뭐 하면 좀 평화로워져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건가요? 그 선생님하고 사실은 이쪽에 이제 곧 저희가 서촌 기행을 네. 한번 할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잖아요. 저희는 참 한 6번 정도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더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고 또 말씀하시네. 그죠? 제가 2005년인가 6년에 네네. 여기에 한 1년 반 정도의 사무실이 여기 있었어요. 연구소가 여기 네, 있었죠? 연구소가 네네네. 있었고 그 연구소 옆에 네. 정수일 선생도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따로. 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가 이 논문 쓰면서 네. 여길 가지고 서촌 가지고 에코뮤지엄을 주제로 해서 논문 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소논문은 썼지만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서울에. 이게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돈이문 박물관 말고 네네. 사람들이 살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하면서 네. 일어났던 모든 문화의 집합들이 아주 나지막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지구상의 네. 수도에 네. 1000년이 넘으면서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된 600년 전의 모습들 또 몇백 년 전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현대 그러니까 모습과 신구가 다 조화되는. 조화된 1000년 이상 된 네. 메트로폴리탄이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1000년 안 넘었죠. 그렇죠. 거기는 한 800년 로마. 로마 네, 그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에 뭐 이스탄불 그렇죠. 그다음에 북경도 아니에요. 북경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북경 아니죠. 청나라 때니까. 교토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 600년에다가 엄청난 곳이에요. 그다음에 초기 한성백제까지 하면 13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었죠. 이게 1000년이 넘으면서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500년, 600년 전에 어떤 생활 모습들이 천천히 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게 공존하는 도시. 그런데 이제 이게 파괴가 되죠. 저는 이 파괴된 게 물론 이 자본주의라는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네. 것도 있지만 특히 한국의 서울 상황은 그 이 권력 군사들의 군사 정권에 의한 권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난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만약에 쿠데타가 없었으면 서울은 정말 아마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그럼요 아름답고 원형이 남아 있고 정체성이 남아 있고 어떤 진정성이 남아 있고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저희 있는데 광화문 근처니까 그런 느낌도 봤는데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김신조 간첩 사건 이후에 뭔가 호국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뜬금없이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신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사 정권이 없었으면 김신조도 없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서촌에다가 연구실을 놓고 있으면서 한 게 서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골목. 네,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골목은 선이에요. 네. 곡선의 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누구 자리, 집터 이런 건 또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집단 주택지가 있는 게 뭐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사택들이 있어요. 아하.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건 알죠. 그렇죠. 사실은 네. 여기가 원래대로 하면 조선 초기에는 김창업의 노론의 거대한 큰 아하. 세력들이었죠. 예. 뭐 겸재 선생도 거기에 소속되고 네,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노론이 붕괴되면서 이 집터들이 쪼개지면서 네. 사람 집이 나눠지니까 서울에 네.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리들이 집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북촌과 서촌에 쪼개져 살면서 집이 다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살았어요. 이 변화 과정들이 변화무쌍하거든요. 여긴 그러면 이야기가 있는 동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야기가 네. 단순히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쉽게 흘러내리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대한 역사? 이렇게 역사라는 담론보다는 삶? 그
깊이와 넓이가 있는 이야기죠. 그죠? 이제 인간의 삶의 궤적이 묻어있는 어떤 이야기 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이제 멋있는 형용사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정말 굉장히 설레요. 선생님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실은 서촌이 도시 재생 사업 뭐 한다고 하면서 막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막 이러고는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네. 재생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문화재 할 때 복원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네네. 정말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저도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원을 한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세기 살고 있는 내가 문화재를 복원을 하겠다. 옛날 거랑 똑같이 만든다. 200년 전에 이렇게 복원이라는 건 똑같이 만드는 건데 네, 그런 네. 개념보다 네. 그때의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다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슨 수로? 무슨 건방진 내가 이 현대 21세기 사는 사람이 이걸 과거에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을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복원하겠다는 얘기 복원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다 담아내야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건방지면 안 돼요. 근데 차라리 이거는 그냥 복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복원한다는 말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생을 한다는 말이죠. 네. 복원이랑 똑같은 말인데 더 하죠. 인간이 어떻게 재생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재생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 재생 이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감에 대한 방침이나 길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조그맣게 실천하는 게 나는 도시 속에 그 마을 속에서 삶이지.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저걸 다 안 보고 강화도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강화도로 가는 바람에 한번 만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역도 도시 재생 사업을 이미 한 곳들이 있어요. 서촌만이 아니라. 도시 재생이 아니라 도시 파괴.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거를 오히려 허물어뜨리고 그다음에 뭔가 만들었다는데 공감도 안 되고 그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 그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거. 그걸 가지고 박제. 그렇죠. 살아있는 박제된 어떤 조형물 같은 거. 생명이 전혀 없는. 아까 지금 잠깐 저희가 인터뷰 전에 얘기했는데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공감을 많이 끌어내야만 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작업을 자본을 때려 부어서 하는 것 같아요. 서촌이 네. 북촌하고 또 다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북촌의 어떤 관료들 이런 이렇게 정형화된 한옥촌과 네, 도시라면 사실 엄밀하게 보면요 북촌과 서촌에서 한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정말 좋은 한옥은 없어요. 전부 집장사들이 만들어 놓은 근대 한옥들이 대부분 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뭐 익선동, 북촌 이런 한옥들이 한국의 한옥들이 집들이 그러니까 네. 한옥들이라는 것보다 우리 집들이 네. 다음 단계 변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주거지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한국의 주택 역사에서 보면 한 포인트를 한 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집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촌도 중요하지만 저는 서촌에 주목한 이유가 네. 관료들이 안 살고 나 같은 일반 서민들이 서민들, 뭐 일반 사람들이 때로는 뭐 이 문펜도 있고 네. 때로는 뭐 공부한 사람도 있고 네. 네. 때로는 문화예술가도 있고 때로는 영화가도 있고 뭐 때로는 영화 감독도 있고 뭐 때로는 친일파 모윤숙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네. 살면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런 같이 사는 거. 그럼요. 그리고 그 골목에서 어깨 부닥치고 가고 요즘 같은 경우에 우산 쓰고 가면 절대로 마주치면 우산 싹 이게 안 비켜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우산 같이 탁 골목길에서 우산 좁은 우산에 비켜주죠. 비켜줬어요. 네, 그렇죠. 요즘은 안 비켜.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모르는데도 예의 지키잖아요. 서로 배려하는 그럼요.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그럼 요 골목을 투어하면서 그런 걸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되겠네요. 근데 또 이제 골목의 그 네. 역사도 있잖아요. 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여기서 네. 문명 교류도 봤어요. 문명 교류? 이 동네가 어마어마한데 왜 그러냐면 네. 잘 보세요.
서촌에 보면 네. 중인들이 살았어요. 옛날에. 네, 그렇죠. 중인들 중에서 뭐 네. 중인들 아시죠? 알죠. 상인들이고 뭐. 예. 프로페셔널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지금으로 말하면 작가, 영화 네, 감독 다 있죠.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통역이 아니라 역관들. 역관 그렇죠. 예. 역관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인데 외교관하고 달라요. 통역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저 중국으로 사신 나가다 보면 꼭 반드시 따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이런 얘기하면 마지가 네. 몇 년생인지 모르지만 네. 제가 어릴 네. 때 있죠. 네네. 누가 친척 중에 외국을 갔다 오면 꼭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뭐 한 줄 알아요? 사다 달라고? 우리 엄마는 뭐 한 줄 알아요? 뭐요? 뭐 했겠어 우리 엄마? 화장품 그렇지. 사다 달라고. 나는 장난감? 아니 간식? 나는 안 그랬어요. 볼펜. 문구류? 아니 믿기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거. 그다음에 네. 우리 아버지 책, 술. 양주. 자, 네. 그럼 기다려. 네. 그죠? 그쵸. 우리 뭐 이모부가 자주 가셨어요. 막 기다려. 그렇죠. 자, 17세기, 18세기에 네. 역관들이 갈 때 네. 대표적으로 박제가, 네네.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역관이 나가죠. 네. 그럼 뭐 부탁했겠어? 당연히 책 부탁하죠. 그렇죠. 음. 좋은 책이 있다.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다. 그러면 갖고 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때쯤 되잖아요. 네. 저 독립 지금 또 영업문 있는 쪽이 네. 거기서도 기다린 거야. 거기 가장 가까운 데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서 책을 보고 저는 상상하면 박제가와 홍대용이 여기 살았다는 그 조사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홍대용 이런 주인들이 책을 가져오면서 서양 문물 이거 문명 교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런 장소도 되고 여기가 그다음에 또 어느 게 뭐냐면 여기가 정말 재밌는 프로페셔널들의 관리로 등극을 못한 프로페셔널의 정말 한남동 이태원의 정말 야시시한 네네네. 밤문화 네. 그런 게 서촌에 있었다고요? 송석원. 옛날에. 그게 뭐냐면 네. 송석원은 뭐냐면 그 서자 아니에요? 서자들인데 네. 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서인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네. 정말 테크니컬해요. 그다음에 이 지식도 많아. 명석하고 하지만 중앙으로 진출은 못하고. 절대 진출 못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이게 술 먹고 노는 거에 익숙해져.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네. 술 먹고 놀기만 하냐? 아니야. 시도 시도 쓰고. 쓰고. 그렇죠. 그리고 신대 한산도 하고. 자,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술 한잔 쫙 취하고 네, 돌아오면은 네. 세상 야 비켜 임마 뭐 내가 이거 주인공 나오잖아. 같지. 그렇죠. 그죠. 그때 고성방가로 술락분들이 딱 와서 단속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경찰들이 와서 네. 방범대원이 와서 단속했는데 야 비켜 내가 송석원에서 한잔 하고 오는 거야 하면 술락꾼들도 용서를 해줬대요. 거기가 그런 같이 사람들이 가고. 모이는 곳이군요. 인정을 아니 많이 모여서 놀았죠. 인정을 많이 받았네요. 낮에도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좀 그렇죠. 이제 술을 먹고.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아니 술은 안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주인이 술을 먹어야지 뭐. 그렇죠. 제가 좀 같이 한잔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이완용 했는데 그 일제 이후에 여기에 이완용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윤덕영이가 따라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윤덕영이는 원래 저 회원동 쪽에 있었어요. 이쪽이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회원동이 이제 네. 남쪽에 명동 쪽에 이제 네. 일본 거류인단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 회원동이 있어도 매일 돌 날라오고 집마다 친일파라고 욕을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 형님 있는 근처로 가자. 그래서 이완용이 그래서 있는데 일로 그럼 왔구나. 이완용은 왜 왔냐? 네. 조선 총독부와 네. 가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저택들 이쪽 주변에 빨리 뺏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온 거고 그래서 윤덕영하고 거의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역사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건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대 저희가 이후에도 많잖아요. 여기에 문화 예술가들이 많았죠. 그렇죠. 나는 그 중에서도 뭐 사람들은 여기가 뭐 이상이 살았고 모윤숙이 살았고 이상희 뭐 바로 옆에도 있고. 그렇죠. 이상범 씨도 있었고. 뭐 윤동주가 잠깐 네. 하숙했던 네. 이게 막 하는데
재밌는 거는 네. 이 윤동주 집터를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요. 네네네. 이렇게 언덕에 싹 올라가요. 네, 언덕이죠, 거기가. 근데 저는 그 언덕 올라가는데 네. 그 몽마르트에서 언덕 올라가는 기분이 살짝 나더라고요. 나는. 약간 그 유럽 느낌이 있어요. 유럽의 예. 언덕에 보면 네, 맞아요. 이 다층 집들이 층층이 있고 싹 음. 걸어 올라가죠. 네. 그 느낌이 나는데 어스름할 때 뒤를 탁 돌아보는데 저기서 동주 형님이 술 한잔 인사동에서 한잔 착 마시고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동주 형 같은 느낌이 그런 나는 느낌. 골목이 있어요. 굉장히 그 양반이 그 부끄러워하면서 올라오셨겠네요. 그 윤동주님의 어떤 삶의 어떤 부끄러움이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마 홍평원 선생님 같은 분이 아는 척을 하면은 쟨 누구야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네.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술 한잔 더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마다 산책하는 곳인데 그쪽이 그 좀 약간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몰려오는 그 공간이 그 있더라고요.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요. 그 기가 네. 좋아요. 그럼 저희가 한 뭐 6번, 많게는 10번에 걸쳐서 서촌 골목골목 너 10번을 한다고요? 아니 뭐 6번 좀 저기 적다고 하셨으니까 한 뭐 6번 할 때 압축을 압축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하게 길이 아니라 그 길에 살았던 사람을 한번 느껴보는 거를 다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선생님. 우리 뭐 한 번은 어떤 문화예술가에 대한 얘기, 아까 한 번은 얘기했던 그 송석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한 번은 어떤 정치나 아니면은 또 친일과 아니면 그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어떤 호국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한번 역사를 꿰뚫어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과 횡을 다 같이 하는 이야기 골목 투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평원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인터뷰 해봤고요. 저희가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서촌 골목 기행을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